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수업 시간 도중에 저희 이제 강의 안에서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잘 틀어지지가 않았었죠.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좀 복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봅시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Production of X-rays. The lab setup shown here was designed by Coolidge, and hence it is called Coolidge tube. It contains a highly evacuated glass bulb containing a cathode, which is a tungsten filament, and anode, which is a target made up of metal of high 이게 메럴 타겟이고요, 여러분들. The pressure inside the bulb is maintained at 10 to the power of -6 millimeters mercury. 네, And the cathode is 진공관이고요. heated by passing a current through it from a low tension 볼테이지를 가해주는 cathode 배터리입니다. rays. 자, These rays are 전압을 called 가해주죠. electrons. 필라멘트에서 그렇죠? By a molybdenum 전자가 which 방출이 is met 되겠죠? at a negative potential to the filament. This repels the electrons further, and hence the electrons. 네, 일렉트론 빈이 타겟을 때려주는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가해주는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서 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이 메탈 블럭을 때려주는 전자들의 그렇죠?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방출되는 엑스레이의 그렇죠? 파장태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냉각수를 흘려주는 식혀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몰리브덴을 타겟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ausing the electrons to hit at an angle. This will produce the X-rays almost perpendicular to the electron beam. A very high potential of 20 kV is applied to the source. 20 킬로볼트 좀 가해주면 되는 거고요. The electrons are accelerated towards the anode, and it hits the metal. When it hits, the kinetic energy is transferred to produce X-rays. The intensity of the X-rays depends on the number of electrons striking the metal target. So, if we can increase the rate of electrons emitted by the filament by increasing the current flowing through the filament, then we can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X-rays. 네, 가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필라멘트에서 전압을 가해줘서 그렇죠? 그건 이제 전자를 악셀러레이션 시키는 가속화시키는 그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 범위에 따라서 이 일렉트론들의 에너지가 그죠? 키네틱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방출하게 되는 뭡니까? 엑스레이 선의 파장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겟 뒤에서는 계속해서 냉각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엑스레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위에서 이 실험 장치에서 가해주는 이 전자들, 충돌하는 전자들의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킬로볼트에서 25킬로볼트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출되는 엑스레이의 그쵸 파장대가요. 그 평균 파장대가 도미넌트한 파장대가 어떻게 됩니까? 레프트 시프트 하죠. 그래서 파장대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블루 시프트 하고요. 그다가 25킬로볼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디스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캐릭터리스틱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금속 타겟 원자 내부에서 전자들이 그쵸? 궤도함수 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돌된 전자빔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전자들이 하나의 원래 이니셜한 궤도 함수에서 또 다른 궤도 함수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시프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궤도 함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그렇죠? 에너지의 빈만큼을 엑스레이로서 이렇게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50, 15, 20 킬로볼트일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Continuous X-ray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25 킬로볼트로 우리가 타겟에 전자를 때려줬을 때도 컨티뉴어스한
엑스레이 스펙트럼이 관찰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discontinuous uncharacteristic radiation 역시 오버랩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고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전자 모델, 원자 모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들 대략 40분, 45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브렉 컨디션, 브렉 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대해서 강의안 교수님 언제 올려주시나요? 하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안 업로드 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천천히 재밌게 좀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1915년도에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 로렌스 브렉이라고 하시는 분과 그렇죠? 윌리엄 헨리 브렉이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이제 발견하셨어요. 뭘 발견했냐면 X선 회전을 통해서 재료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공로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현재 여러분들 재료공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X선 회전을 이용한 그렇죠? 결정 구조학, 여러분들 재료 결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창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브렉 컨디션에 대한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Bragg considered monochromatic X-ray beam, 단파장대에 그쵸? X-ray 선을요, 그쵸? 크리스탈에 때려주는 거예요.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빔이 어떻게 됩니까? Scattering center are arranged in a system of parallel planes at a distance d from one another, which act as mirrors reflecting X-rays. The condition for amplification the reflected waves from two such planes is great.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근데 단일한 파장의 X선을요, 그쵸? 단일한 파장의, 그걸 이제 모노크로마틱 엑스레이 빔이라고 하는데, 단일한 파장의 X선을 재료 표면에 일정한 각을 주고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패러렐하게 수평하게 쭉 나가겠죠, 빔이. 어떠한 엑스레이는요, 이게 이제 재료를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그 격자입니다. 레티스 포인트들이요. 어떠한 X선은요, 이렇게 다 파동성을 갖겠죠, 빛이니까. 와서 재료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건 이제 reflected X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떠한 X선은요, 동일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료의 레티스 플레인,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절되지 않고 이렇게 뚫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인에서 리플렉션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빛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과 두 번째 레티스 플레인의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은 이 D 값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빔과 두 번째 빔의 이 경로차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경로차가 되겠죠? 경로차가 될 겁니다. 요 경로차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차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죠? 경로차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로차 얼마큼이에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빔이 첫 번째 빔보다 더 진행된, 그쵸? 경로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로차에 따라서 첫 번째 빔과 두 번째 빔이, 그쵸? 보강 간섭하던가 아니면 상세 간섭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The condition for amplification 이건 뭐예요? 보강 간섭해서 증폭하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 신호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 컨디션을 우리 Bragg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거리가 연간 거리가 D고요. 그렇죠? 입사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세타죠? 그럼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이게 간단한 닮음에 의해서 이게 삼각형에 있어서 여기 세타예요. 여러분들 이게 D고요.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d sin 세타겠죠? 그럼 전체 경로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d sin 세타인 거예요. 그럼 이 2d sin 세타가 그쵸? 우리가 쏴준 엑스레이의 파장의 정수배에 그쵸? 동일할 때, 정수배에 해당할 때, 죄송합니다. 정수배에 해당할 때 우리는 이때 이 지금 실험 컨디션이 엑스레이 회절 실험 컨디션이 브렉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X선 회절을 통한 그쵸? 결정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D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개념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까지만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X선 회전에 대한 그쵸? 교과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 숙제를요, 홈워크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two X-ray beams,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X-ray beam이요, travel different distance.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가고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에서 그리고 두 번째 레티스 플레인에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두 번째 빔이 튀어나오면서 이 빔들이 중첩이 되는데 이 중첩된 빔이 상세 간섭을 할 수도 있고 보강 간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보강 간섭을 할 때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빔의 신호를 우리가 디텍션할 수 있고 그 빔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 이 라티스 스트럭처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험 조건으로서 이 람다 값을 낼 거 아닙니까? 람다는 우리가 쏴주는 엑스레이 선의 뭡니까? 이 파장이잖아요. 이걸 알고 있고요. 이 각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재료 10편과 X선이 이루는 각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건 뭐야? D라고 하는 거죠. 연간거리 D라고 하는 거. 이 D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재료의 결정학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착안한 게 Bragg condition, Bragg law예요. 여기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던 내용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많은 이 빔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파동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빔들이 어떠한 빔은 가장 표면에서 리플렉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입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어때요? 같죠? 그 정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라고 하면 입사각이 세타라면 반사각도 세타예요. 그럼 동일한 모노크로마틱한 동일한 파장의 엑스레이 선이요. 또 어떤 애는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률론적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래 보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 상에 원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빛이 그 레이가 입자 원자에 충돌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확률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가장 표면에 있는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에서 리플렉션이 되겠지만 어떠한 빛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절묘하게 얘네들 극초단파기 때문에 절묘하게 이 원자를 만나지 않고 페네트레이션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레티스 플레인의 원자를 만날 때까지 진행하다가 만나서 다시 리플렉션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플레인까지 들어가고 네 번째 플레인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 일반론적인 수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경로 차이는 이 길이만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길이가 입사시, 그쵸?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과 두 번째 레티스 플레인을, 그쵸? 플레인 상에서 리플렉션이 되는 이 빛과 이 빛의 엑스레이 사이의 경로 차는
V 사인 세타고요. 입사할 때. 그리고 반사될 때의 경로차는 어때요? 역시 V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총 입사에서 반사될 때까지의 경로차를 우린 2D 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경로차가 어때요? 여러분 이제 보강간섭 조건이랑 마찬가지예요. 보강간섭 조건에 의하면 이 람다의 파장에 어때요? n배, 그러니까 람다 2, 람다 3, 람다 이렇게 람다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경로차를 가질 때 어때요? 이 픽과 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상이, 페이즈가 동일해질 겁니다. 그래서 in phase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n이요. 예를 들면 2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첫 번째 빔이 튕겨서 나왔을 때 픽일 때, 픽이잖아요. 픽 밸리, 픽 밸리, 픽 밸리거든요. 이 픽이 이제 이 웨이브 펑션에 있어서 이 극대점을 의미하고요. 밸리가 극소점이에요. 근데 이 람다가 2분의 람다에 비례하게 되면은 이 어떻게 되냐면 이 픽이 첫 번째 레이의 이 픽에 중첩되는 조건의 두 번째 레이는요, 이 빛은요, 밸리에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관찰자들이 X선 회절 픽을 X선에 중첩된 그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n 람다가 2D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브렉 컨디션, 브렉 롤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X선 회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D에 해당하는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브렉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장대 자체가 그쵸? 람다가 2D 나누기 n보다 더 작을 때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람다라고 하는 이 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우리가 입사를 시켜주는 이 세타 값의 그쵸? 한계가 어떻게 될까? 이 사인 세타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렉 컨디션, 브렉 로를 이용해서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가해줄 수 있는 X선의 이 파장대도 그렇죠? 재료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재료마다라고 하는 건 재료마다 서로 다른 결정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D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료의 D 값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람다의 범위가 사용할 수 있는 X선의 파장대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따르면은 당연히 visualize라고 하는 우리가 가시광선 같이 이 람다 값이요. 큰 값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람다 값은 기본적으로 2D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장파장의 빛들은 상대적으로 장파장의 값들은 브렉 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가시광선을 이 재료에다 때려주게 되면 이 디프렉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장파장이기 때문에 이 컨디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The diffracted beam, 회절된 이 빛은요, from any set of lattice planes can only occur at particular angles predicted by Bragg's law.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Bragg diffraction에 의한 재료의 결정 구조 모두 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야? 특정한 세타 값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이건 마찬가지로 람다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빛의 파장대가 정해져 있고요. 이 주어진 재료의 결정 구조가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좀 말이 결정 구조가 결정돼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탈로그래피가 그렇죠? determined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때 모든 이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Bragg diffraction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이 세타 값을 우리가 쭉 바꿔주면요.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빛을 쏴주는 그 디텍터와 샘플 사이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서요. 말하자면은 이 세타를 우리가 빛을 계속 때려주면서
이 빛을 쏴주는 그 소스가 쭉 움직이게 돼요. 혹은 빛을 쏴주는 소스는 고정이 되어 있고 샘플 홀더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 세타를 어떻게 준다? 0도에서 180도 혹은 90도까지 쭉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세타에서만 픽이 이렇게 딱딱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흡사 여러분들이 이게 람다 n 곱하기 람다가 2D보다 작을 때 모두 픽이 다 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그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료의 결정 구조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료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서로 다른 세타 값에서 서로 다른 입사각에서 그쵸 그 픽이 뜬다라는 거예요. 브렉 디프렉션이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빛을 때려줬을 때 그쵸? 재료의 이 면간 거리와 재료 레티스 거의 1나노 언더죠. 거의 1나노 원자와 원자 간 거리는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그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빛에 대해서 우리가 다 브렉 컨디션을 만족하는 브렉 디프렉션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로지 이 빛이 그렇죠? 2D라고 n 람다가 2D보다 작을 때 그럼 어때요? 람다는 n 2D 나누기 n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람다가 아무리 커도 n이 1일 때 2D 나오는 게 n은 몇이 됩니까? 2D보다는 최소한 람다가 더 작아야 돼요. 혹은 n이 2, 3, 4, 5일 때는 뭐예요? 2D보다 훨씬 더 작은 람다를 우리가 입사를 시켜줘야지 때려줘야만 브라이트 컨디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람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입사시켜줘야 되는 관찰하고자 하는 그 재료에 쏴주는 그 빛의 파장대가 그 파장이 이 재료의 면간 거리 결정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면간 거리에 어때요? 2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만 우리가 브렉 해저를 이용한 그쵸? 디프렉션을 이용한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2D라고 하는 이 D 값이 어느 정도는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작은 나노미터 최소한 나노미터 단위의 거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빛의 파장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그렇죠? 혹은 나노미터 언저리에 빛을 때려줘야만 브렉 컨디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감마레이, 엑스레이, 울트라바이올렛, 비저블 인프라레드, 테트라헤르츠, 마이크로웨이브, 와이어리스 라디오 웨이브 여기에서 어때요? 최소한 울트라바이올렛보다 더 짧은 X선에 해당하는 즉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에 해당하는 파장대를 갖고 있는 이 엑스레이를 때려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렉 컨디션을 이용한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톰과 아톰 사이, 결정을 이루는 원자와 원자 간 사이, 혹은 레티스와 레티스 간의 이 거리가 나노미터 혹은 옹스트롬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서브아토믹 리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밋 이하에 그쵸? 빛을 우리가 쏴줘야만 브렉 컨디션을 만족하고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의한 크리스탈로그래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조금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시프로컬 역격자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빛을 가해주면은요, 이 아톰에 대해서 디프렉션에 대해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고요. 저 패턴들이요. 작아지면 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해절 패턴은요, 이 결정 구조의 레티스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결정 구조의 면간 거리와 그쵸? 그 결정학적인 정보의 레시프로칼 역격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액상이라든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개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요. 빛을 이렇게 쏴줘서 엑스레이를 쏴줘서 예를 들면 2차원적인 격자 구조인 같은 경우에는 요 면을 따라서 이 빛들이 디프렉션 돼서 우리가 그 디프렉션 된 그 빛을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그럼 디프렉션 된 해절 패턴은요. 이 실제 레티스의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레티스의 역격자예요. 그렇죠? in reciprocal lattice를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을 때 면간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이 diffraction 패턴 사이에 이 거리는 오히려 좁아지고요. 면간 거리가 좁아질수록 diffraction 해절 패턴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회절이라고 하는 건 이중 슬립 실험 들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빛을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여기다가 이 표면에다 우리가 파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똥똥똥똥 표면을 쳐주면 이렇게 물이 파동화돼서 이렇게 웨이브가 점점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웨이브가 자신의 파장보다 작은 이 구멍을 만나게 되면 회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해설된 이 빛은 이 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색 무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 무늬에서는 어떻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요. 이건 초록색으로 더 증폭돼서 보이는 이 포인트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컨디션 역시 두 개의 회절된 빛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그 조건에서 우리가 재료 내부의 결정학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그 동영상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톰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When atoms get closer in one direction only, the reciprocal lattice expansion in this direction only. 이제 요 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역격자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드립니다. 한 줄로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있으면은 이렇게 역시 periodic array로서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쵸?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2차원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절된 이 선 라인에 의해서 회절된 빛이랑 이 선에 의해서 회절된 빛들이
역시 2차원적으로 간섭을 하게 돼서 선이 아니라 포인트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발이 어렵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레시프로칼 스페이스, 레시프로칼 랩티스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두 번 이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들의 레티스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도 디프렉션 패턴으로서 우리가 다 그쵸?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 어느 그 아톰들의 레티스 구조가 아니라 무질서한 구조나 아니면 움직이는 액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쵸? 도넛 형태의 디프렉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요,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구조에 퓨리의 패턴이라고 해요. 퓨리의 스트럭처, 퓨리의 패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녹화 강의 끝나고 나서 퓨리의 스페이스, 퓨리의 패턴에 대해서,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아시죠? 퓨리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특정한 우리가 리얼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공간적인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역경자에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패터닝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특수한 패턴이 그걸 우리가 퓨리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거의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파수를 우리가 웨이브랭스를 이용해서 파동의 그쵸? 파장을 이용해서 어때요? 빛을 쏴주고 우리가 그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주고받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기게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기게 되면, 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디멘전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정보통신을 하시는 분들, 통신이론을 하시는 분들은 정보들을 리얼 스페이스에서 오는 정보들을 퓨리의 스페이스 혹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쵸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 결국에는 엑스레이 회절 역시 퓨리의 도메인에서 퓨리의 스트럭처를 퓨리의 패턴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그 역격자 구조와 구조 패턴을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이게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재료의 결정학적인 패턴이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역추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그림 자체는 뭡니까?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레티스 플레인에서 디프렉션 된 빛의 소스고 이게 두 번째 레티스 플레인에서 디프렉션 된 빛의 소스면 걔네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선을 요 라인을 통해서는 그렇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 요 선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렇죠. amplification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destructive interference에서 정보가 없어지게 되는 노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토믹 오비탈에서 모레큘러 오비탈에서 노드가 생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constructive interference 조건에서 우리가 블랙 컨디션을 적용한 다음에 재료의 결정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고요. 역시 여기서 이 두 포인트에서 S1과 S2에서 빛들이 회절이 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상파적으로 그렇죠?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간섭, 상세간섭, 보강간섭, 산세간섭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맞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비디오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 a crystal 구조에서 the atoms form a periodic array. 이 원자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쭉 정렬이 되어 있어요. And the corresponding diffraction pattern on the screen is also a regular array of light spot. It is the reciprocal lattice.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빛을 쏴주면 역시 스크린에 회절 패턴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역시 뭡니까? 얘네들도 periodic한
주기성을 갖는 패턴이 보이고 이 패턴이 보여주는 건 역격자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톰과 아톰 사이에 각각 요 틈들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패절 슬릿에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멍들이 여기서 패절 슬릿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bright dark, bright dark, bright dark 혹은 constructive interference 그리고 destructive interference 보관간섭, 산세간섭, 보관간섭, 산세간섭이 그렇죠 교차해서 이렇게 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쌓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패절 패턴들이 이 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실제로 아토믹 스페이싱, 이 뒷값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디프렉션 패턴의 이 간격은 좁아지게 돼요.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축약되게 되면 반대쪽 방향으로 넓어지게 돼요. 역시 넓어지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디프렉션 패턴 역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로칼 레티스 스트럭처를 역격자 패턴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lattice can be interpreted as a map of the reciprocal lattice of the crystal. 크리스탈의 역격자를 우리가 X-ray diffraction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the set of reciprocal lattice vectors determines the possible X-ray reflection. 우리가 reciprocal lattice 벡터들을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가능한 X-ray의 그렇죠. 리플렉션, 반사 조건들은요. 반사된 엑스레이 선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인 여러분들 direct diffraction 컨디션을 이용한 재료 결정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은 재료 결정학적인 분석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 엑스레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격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학년이시지만 2학년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셔야 돼요. 사실 퓨리에 스페이스나 퓨리에 트랜스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학 수업에서 많이 다룹니다. 아셔야 되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